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치, 안보, 문화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 이상을 근거로 전격 사임을 발표한 후 최근 차기 총리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달 31일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난 2012년 경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에 이겼지만 결국 결선 투표에서 졌고 2018년 선거에서는 대패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법인세 인하, 제로금리, 엔화 약세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일본 국민들이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를 찾고 있다며 차별성을 내세워 어필하고 있죠. 이처럼 유권자를 대상으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에 대해 알아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1위를 차지했지만 요미우리 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력한 후임자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민당의 최대 파벌로 알려진 호소다파를 비롯해 아소파, 니카이파, 그리고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지만 스가를 지지하고 있는 스가 그룹 등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혀 약 60%의 지지 세력을 얻은 셈이죠. 이렇게 주요 파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아베의 측근인 스가 관방장관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아베의 뒤를 잇게 되면 아베 내각의 계승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는 또다시 난이도 최상의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미 국방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괌에서 만남을 갖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이 원래 한국을 포함해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회담으로 추진됐던 것인데 결국 한국만 빼놓고 진행시켜 화제입니다. 일본 매체 NHK의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UN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인도,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 국방장관의 참여 없이 미일 간에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국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요미우리 신문 등의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괌에서의 미일 국방장관 회담 외에도 일본이 호주,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 위주의 공급망에서 탈피하는 방안 또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세간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죠. 한편 앞서 언급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엮이고 최근 들어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심해지면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한국의 참여 없이 미국과 일본이 회담을 진행하며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어수선해진 이 시기에 놀랍게도 한국에 대한 아낌없는 극찬을 보낸 어느 미국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유명한 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로 무려 131년 전인 1889년에 미국 언론 뉴욕 트리뷴의 기고문을 통해 조선어를 알렸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한글에 대해 영어 알파벳과 비슷하면서도 철저하게 발음 중심인 완벽한 문자라고 평가하며 그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어와 한글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모음 5개를 때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하는 반면 한글의 경우 표음 문자 체계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글자 구조상 한글만큼 단순하면서도 우수한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미국 버먼트주에서 태어난 헐버트 박사는 23세가 되던 지난 1886년 한국에 와서 조선 후기 한국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이자 대한제국의 왕립영어학교인 유경공원에서 외국어 교사로 활동하며 국가의 외교 자문까지 맡아 광무 황제를 보좌한 바 있는데 특히 1905년에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강제로 맺은 조약인 을사늑약 이후 헐버트 박사는 고종의 친서를 품고 미국의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며 일본의 야심과 탄압을 폭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가 미국에 돌아간 지 40여 년이 흐른 1949년 7월 29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헐버트 박사를 초청했고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참석했던 그는 이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던 그의 소망을 이루어주면서 동시에 정부는 1950년에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헐버트 박사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한 바 있죠. 현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국과 밀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잠깐 살펴본 헐버트 박사의 케이스처럼 미국에서는 최소 130여 년 전부터 이미 한글과 같은 문화를 포함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우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죠. 물론 100년도 넘은 머나먼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부러워하는 한국의 우수함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 지난달 31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세계 213개의 국가 혹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0.325%로 집계됐는데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은 전 세계 평균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0.038%로 나타났죠. 또한 사망자 수와 관련된 통계 수치인 치명률에서도 전 세계 평균치는 3.35%였고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62%로 절반에도 못 미치죠.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19 감염률과 치명률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철저한 K방역 덕분인데 이러한 방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뛰어난 기술 개발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 울산과학기술원의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신종 코로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기존에 비해 훨씬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 이번 기술은 전기장을 이용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장치와 바이러스 양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종이 센서 키트로 구성됐죠. 기존의 방식은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채집 과정에 있어 입자 크기에 따라 제한적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를 채집하는데 정전기력을 이용해 손상이 거의 없이 높은 효율성으로 가능해졌죠. 또한 현재 바이러스 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CR, 즉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진단 검사의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인데 반해 종이 기반 센서의 경우 휴대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적은 양의 샘플로도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해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작은 스타트업이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의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으로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구글, 퀄컴, 인텔, 엔비디아, 알리바바 등의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AI 반도체 벤치마크 테스트 MLPerf에서 아시아 국가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AI 반도체 전문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가 주목할 만한 높은 성과를 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성과는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기록을 보여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되고 직원도 20명 남짓의 작은 스타트업이 AI 반도체 업계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죠.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우리가 인텔이나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글로벌 톱티어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라고 언급하면서 영화 매드맥스를 감명 깊게 보고 여주인공의 이름인 퓨리오사를 따라 지은 한국의 작지만 기술면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퓨리오사 AI가 2025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넘기는 글로벌 톱티어 AI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야심차고 뚜렷한 비전과 함께 강한 자신감을 보여 한국의 밝은 AI 반도체 분야가 정말 기대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인과 함께 또다시 아베 내각이 계승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손을 꽉 잡고 한국을 견제하며 주도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애쓰는데 K방역 주제 속보 한국 지소미아 절대 즉시 종료 철회 없다. 미국도 논란 강력한 태도에 쩔쩔매는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게 역풍 넣다 에스퍼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절대 없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늘이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는 내일 즉시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답했고, 결국 이를 정리하자면 사실상 지소미아는 이제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이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절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결국 미국이 한국을 또 애처롭게 결국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 위원장이 현지 시간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실제 내용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이 지소미아가 끝나기 한 달 전에 결의안을 올려도 우리나라에게 씨알이 먹힐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료 하루 직전에 이런 결의안을 올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미국에게 있을까 싶네요. 분명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을 왔다 갔고, 또 이 위원장의 의미보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히려 한국에게 강한 공감을 한다면서 오히려 일본을 설득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마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그 즉시 깨지고 북한과의 정보는 미국과 전혀 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국제 정세적으로 한국의 위치는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우선 미국조차도 이렇게 결의안을 내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또 그리고 방위비도 받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세계를 향해 깎아내린 국가인 일본이 군사적 정보를 또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군사적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얻은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설인데요. 이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위비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균열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이 한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역시 한국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절대 놓을 수 없는 곳이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굉장히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기레기를 좀 까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과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절대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절대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적인 방위비 상승 요구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갈등이 한미동맹 약화를 오히려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양국이 만족하고 동맹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인데요.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60여 년에 걸친 동맹이 경색될 조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66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평화를 지키고 상호 번영을 위한 지정학적 여건을 유지해왔다며 방위비 분담 협정의 공정한 연장을 협상하는 게 정확하죠.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분명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이런 행동은 동맹이 아닌 안보를 장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며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얻어가는 것이 분명 많은 것이 팩트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전선에서 지켜보고 그 움직임이 이상하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에 주둔하고 싶어하는 이유겠죠.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정도의 방위비 상승분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돈에 의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는 친구인데 오히려 미국의 이런 과한 행동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절대 무임승차국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2018년 한국 국방 예산이 국내 총생산 GDP의 2.6%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 기준인 2%나 독일 1.2%, 일본 0.9%보다 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8년부터 20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를 구매해 세계 3위 구매국이며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하는 데 드는 건설 비용 110억 달러에 999억 달러, 약 90%를 부담했고요. 또 과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과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에 필요한 구축함 파견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분명 입증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로 시작 80분 만에 파행한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이런 행태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간다면 중국